안녕하세요. 아시메틱 윤현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잘 보내셨을 거라고 굳게 믿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또 눈이 왔어요. 와, 어제 제가 맥주 심사를 좀 하고 저녁에 좀 강의도 있어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눈이 펑펑 내리더라고요. 올해는 정말 눈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또 일어나서 좀 쌓여있는 눈을 보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은 하얀 쓰레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아름답더라고요. 네, 저희 아파트에 사는데 이렇게 주차장과 이렇게 앞에 하얗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름 또 기분이 좋고, 하지만 또 그 눈을 치우고 계신 경비 아저씨를 또 보니까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겨울에 좀 눈이 와야지 좋은 것 같아요. 2월이니까 솔직히 조금만 있으면 눈을 보기 힘든 계절이 오잖아요. 봄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여름에는 이 하얀 눈을 또 그리워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눈을 그리워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여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네, 또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하얀 눈을 즐기고 계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한번 눈 폭설왔었을 때 된통 좀 당해가지고, 눈 온다 폭설 이렇게 예보가 내리면 다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도 좀 덜 막히고 모두들 각자 알아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눈이 좀 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날씨가 맑고요.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지금 점심에 녹음하고 있는데 날씨도 맑고 추위가 좀 많이 풀렸네요. 아우, 얼마나 춥던지. 항상 말하자면 겨울은 추워야죠. 그렇죠? 다들 이 추위와 눈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욕하고 싫어한들 눈이 안 오고 춥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저희 다음 주는 녹음이 원래는 없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 주 쉬어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저희 같이 녹음을 일찍 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알쓸맥잡의 이명용 이사님과 김정아 이사님께서 무슨 말이냐, 쉬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다음 주에는 알쓸맥잡이 알쓸맥잡으로 진행됩니다. 같이 오셔서 수다 떨고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맥주 뉴스하고 맥익남 시간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알쓸맥잡 멤버들 모여서 같이 즐겁게 맥주 이야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빨 치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술을 못 먹어요. 물론 어저께 맥주 심사는 좀 예외적으로 했고요. 정말 오랜만에 이빨 치료를 받거든요. 이빨 깨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경치료도 하고 했는데 신경치료에 대한 기억이 되게 안 좋아요. 어렸을 때 신경치료를 했는데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신경치료하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번에 뭐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했는데 기술이 많이 좋아졌나 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도 안 아플 수가 있죠? 물론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은 안 아프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 마취가 풀리면 아프다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통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괜히 겁먹고 진통제만 샀다가 먹지도 않고. 그래서 요즘 많이 기술이 좋아졌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고, 신경치료에 대한 트라우마가 나이 40 먹어서 다 없어졌습니다. 요즘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맥주를 못 먹고 있어요. 먹으면 안 되겠죠? 뭐 염증이 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요즘 엄청나게 많은 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뭐 테이스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기회에 무알콜 맥주가 뭔지 한번 마셔보자라는 생각으로 마트에 가서 무알콜 맥주도 사고 뭐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무알콜 맥주를 먹어보고 있는데 좀 재밌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 재밌는 면을 제가 좀 이따 맥익남 시간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뉴스 한 주 동안 좀 봤는데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고 얘기할 주제들이 있어서 몇 가지 가져왔어요. 첫 번째 뉴스는요, 조선비즈에서 2월 3일 날 나온 기사예요. 팬데믹에 흔들리는 맥주의 나라. 독, 맥주업계 최대 위기.
독일의 맥주업계가 위험하다. 맥주업계가 위기다라는 기사예요. 이런 얘기는 제가 좀 예전부터 들었거든요. 이게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이미 수년 전부터 독일의 맥주 업계가 예전같이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는 양조장들도 있고 이렇게 사업을 접은 양조장들도 꽤 있다고 얘기를 쭉 들어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트리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런 꼭 맥주 산업이 아니고 여러 산업 쪽에서 그렇게 코로나가 트리거가 되곤 하는데 그러니까 서서히 뭔가 진행되는 거를 이 코로나가 빵 땡겨버린 거죠. 독일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기사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보고 가져왔습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면 하락하고 있다고 하고요. 맥주 판매량이 전년 대비 5.5% 이상 감소했다라고 하네요. 이게 2차 대전 이후의 최악의 하락세라고 합니다. 5.5% 감소해 87억 리터에 그쳤다. 2020년 맥주 판매량이 독일 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독일 맥주의 국내 생산량은 전체 매출의 83%를 차지할 만큼 독보적이다. 우와, 내수만으로 생존이 가능했던 맥주 산업. 우리나라 김치 산업하고 전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수치가 비싼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김치 산업이 내수만으로 가능하잖아요. 수출도 있겠지만 내수만으로 김치 산업이 유지가 되는데 독일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독일의 맥주를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김치랑 비교를 하곤 합니다. 뭐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그래왔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맥주랑 김치랑 비교하는 글들을 비교하기보다는 이제 맥주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김치를 대입하면 어느 정도 맞는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독일도 내수만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산업인 거죠. 항상 먹는 거예요. 항상 먹는 거. 그런데 3월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가 실시되면서 4월 매출은 전년보다 17.3%나 감소했다. 솔직히 코로나 시대에 이 정도 감소하지 않은 산업이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뭐 11월에도 14.1% 떨어졌다고 하는데 당연한 거죠. 솔직히 우리나라 뭐 산업 조사해 보면 이 소비재 산업 쪽으로 뭐 안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특히 이 식음료 쪽으로는 당연히 사람들이 나가질 않으니까 맥주나 음식이 다 매출액이 떨어졌겠죠. 옥토버페스트가 취소된 것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옥토버페스트 같은 경우는 뮌헨에서 진행되는 건데 솔직히 여기 들어가는 맥주들은 6개밖에 안 돼요. 뮌헨의 양조장이 있는 6개 양조장만 옥토버페스트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옥토버페스트 취소가 전체 독일 맥주 산업에 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논리의 비약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독일의 맥주 축제가 옥토버페스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독일 전역에 그 지역마다의 맥주 축제들이 항상 열려요. 근데 그 맥주 축제는 분명히 맥주 매출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 채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맥주 축제가 열리면 국내 맥주 축제예요. 거기에 참가하는 그 맥주 회사들이 어쨌든 뭐 3, 4일 기간 일주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짧은 기간 안에 매출을 팍 올리는 그런 어떤 그 성과들이 일어나거든요. 독일은 어떻게 했겠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옥토버페스트는 뮌헨에서만 있는 거니까 뮌헨의 맥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각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맥주 축제들이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맥주 매출에 크게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외식도 줄어들고 옥토버페스트라고 하는 단기간에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채널이 사라졌기 때문에 분명히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독일 양조협회 측은 전후 최악의 판매 부진이자 전례 없는 비상사태라며 연방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뭐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디가 안 그런들 다 그렇죠. 뭐 다 힘들죠. 수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럽연합 내 독일 맥주 수출은 전년 대비 13.1% 감소한 7억 7,820만 리터를 기록했다. 라고 하네요. 다만
EU 이외 국가에 대한 수출은 3.7% 소폭 상승했다. 상승한 것도 있네요. 정부에서 경제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 목표치는 일주일간 10만 명당 신규 확산자 수 50만 명 미만에 꽤 빠른 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전면 봉쇄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에 대한 답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독일에서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은 제 독일 지인들이 있는데 연락해보면 그냥 셧다운이에요. 셧다운. 예,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셧다운은 안 되고 있으니까 부분적인 이제 그 가게들의 셧다운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셧다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은 괜찮은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셧다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꽤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독일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너무 심심하다. 심심해 죽겠대요. 아주 할 게 없잖아요. 그거 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차피 독일 같은 도시들은 뭐 8시, 10시 넘으면은 갈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못 가고. 근데 또 독일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금은 꽤 나오기 때문에 먹고는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뒷산 산책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쨌든 독일도 이렇게 코로나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그리고 저 빨리 독일이나 영국으로 또 맥주 여행 또 가고 싶어요. 너무 그립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제약회사의 그 맥주 강의를 좀 했거든요. 가서 하진 못하고 온라인 줌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제약회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연 중에 좀 물어봤습니다. 저 다시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데 다시 빨리 가고 싶은데 맥주 마시러 내년엔 될까요?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큰 힘이 됐습니다. 예, 내년이죠. 근데 횟수로 내년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2년 남은 거죠. 그래서 올해 잘 넘기고 내년에는 꼭 반드시 독일 가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뭐 독일 걱정할 때가 아닌데 그죠? 우리나라 맥주 걱정해야 될 텐데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까지 하고 음악 듣고 올까요? 요거 좀 재밌어서 한번 언급을 하고 갈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1인당 1명당 성인 1명당 27캔 마셨다. 맥주 맛 필 땡땡땡 1초에 9캔씩 팔려. 발포주거든요. 발포주 얘기 좀 가져왔어요. 매일경제의 2월 3일 기사인데요. 국내 최초 발포주 1377일 동안 11억 캔 판매. 요거는 광고 기사예요. 요거는 필라 땡땡 광고 기사이기 때문에 굳이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게 그 발포주 있잖아요. 지금 뭐 필라 땡땡도 있고 또 오비에서 나오는 필 땡이죠. 그거는 다 필이 들어가네. 어쨌든 그 필라 땡땡과 필땡 이 두 개의 발포주의 판매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발포주가 뭔지는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보리메가죠. 보리메가가 10% 미만으로 사용해서 맥주 비슷한 걸 만들면 메가 발효주를 만들면 그 발포주라고 해요. 일본에서 등장했고요. 예전에 종가세 때문에 편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종가세에 무지막지한 세금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술입니다. 예전에 종가세는 어쨌든 72%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맥주로 인정받지 않으면, 즉 보리메게가 10% 미만으로 사용해서 발효주를 만들면 기타 주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30%가 붙어요. 가격이 싸지죠.
그렇게 일본에서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똑같이 따라 한 거죠. 그런데 이 발포주가 거의 맥주 같아요. 따르면 맥주 같고 알코올도 뭐 4.5% 이렇게 있으니까 알코올도 맥주랑 거의 비슷하고요. 향미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하고 옅죠. 향도 옅고 굉장히 바디감도 드라이하고 목 넘김으로 먹는 그런 술인데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10,000원에 뭐 8캔 뭐 이러잖아요. 그거 다 세금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발포주가 많이 팔린다고 해요. 특히 최근에 발포주도 4.5도, 뭐 5도라고 하는 알코올 도수를 깨고 8도짜리, 7도인가? 8도짜리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필라 땡땡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바이젠도 나왔어요. 라들러도 나왔고. 이게 막 근데 베리에이션이 막 되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맥주가 아니에요. 얘네 발포주고 기타주류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면은 맥주 같죠. 그리고 또 마셔보면 우리 카땡이나 뭐 하이땡이나 태땡 이런 거 먹어보면 비슷해요. 그거랑 솔직히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다 목넘김으로 먹는 맥주기 때문에 뭐 향 맛 필요 없어. 그냥 뭐 목넘김으로 나는 맥주 마셔 하는 분들한테는 이 발포주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늘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 발포주의 판매량이 는 이유는 이 코로나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네, 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맥주는 마시고 싶고, 근데 맥주는 4캔만 원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싼 이 발포주를 마시고 계시고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싼 발포주가 상대적으로 매출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포주가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렇게 3년 전인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는 솔직히 큰 반향을 못 얻었거든요. 오히려 4캔만 원 맥주 뭐 이거 마시지 뭐 몇백 원 아낀다고 발포주 마셔라고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발포주의 판매량이 정말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급격하게. 그리고 그 증가에 맞춰서 지금 발포주도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주는 아닙니다. 보리매개가 10%가 안 들어갔으니까 발포주를 마신다고 뭐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죠. 네, 내가 좋아하면 마실 수 있는 거고 또 가격이 싼 거 마실 수도 있는 거고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걸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발포주라고 하는 술이 왜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이 발포주에 소주 타서 폭탄주 드시는 분들도 요즘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잘 안 맞습니다. 네, 너무 물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잘 안 먹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그 이제 쌀 전분이나 다른 전분이 들어갔었을 때 나오는 약간 잡향들이 있어요. 고유의 그 향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너무 물처럼 먹으니까 좀 많이 먹게 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냥 꿀꺽꿀꺽 마시다 보니까 이게 향미가 낮다고 해서 알코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좀 꿀꺽꿀꺽 마시는 부분들이 평상시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 마십니다. 근데 뭐 마실 분들은 마셔도 뭐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드시면 됩니다. 어쨌든 종가세라고 하는 기형적인 그 법구조에서 탄생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이후에 뭐 코로나가 이제 사라지고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되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발포주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우리 인간이 맛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기사지만 제가 최근에 발포주가 잘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첫 곡을 소개 안 시켜드렸네요. 바케리 밴드라고 아시나요? 예, 바케리 밴드 미싱 블루 들려드렸는데요. 아일랜드 음악풍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일랜드 음악이 개인적으로 막 즐겨 듣진 않지만 좋아는 하거든요. 평상시에 막 즐겨 듣진 않지만 들으면 좀 신나고 그 아일랜드 풍의 음악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한 개인적으로는 좀 밝은 이미지들이어서 종종 듣고 있고요. 아일랜드 가고 싶다. 아일랜드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다른 분들은 기네스 마시러 다들 잘 가시던데 뭐 했는지 몰라요. 예, 기네스를 꼭 아일랜드 가서 먹고 싶은 강력한 희망이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한국 거도 맛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한국이 더 맛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다 개인 취향이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한국에서 맥주를 뭐 맛있게 서빙하려면 뭐 이런 게 있는데 기네스를 수십 년간 따라오신 할아버지 대강 따르시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독일에서 종종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맥주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는데 독일에 가면은 그냥 할머니들이 뭐 그냥 슉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거품 뭐 위에 이렇게 싹 맞춰가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독일에서 그냥 슉 따라가지고 그냥 거품이 막 위에 있는데 그냥 주고 그럽니다. 예, 체코 필스너 우르켈도 제가 예전에 펍 했을 때 필스너 우르켈 거품 맞추느라고 막 이렇게 노력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뭐 이쁘기도 하고 손님들이 좋아하시니까 체코 가니까 뭐 대강 훅 따라서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렇게 따라줬으면 바로 항의 들어오는데 이런 문화들 재밌습니다. 저 가고 싶어요.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꼭 맥주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도 제가 요즘 보고 있는데 그들의 역사도 한번 직접 가서 느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노래 듣고 올까요? 두 번째 노래는 아이디의 And You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디의 And You 듣고 왔습니다. 맥주 뉴스들이 다 얘기 들으면 오늘 시간 또 다 가겠네. 어쨌든 최대한 많이 해보고 맥잉남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국내 수제 맥주들, 그러니까 크래프트 브루어리들에 대한 투자 기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게 전체 우리나라 그 소규모 브루어리들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소위 알고 계시는 마트나 편의점에 맥주를 납품하는 몇몇 회사들 있잖아요. 한 뭐 많게는 뭐 한 4-5개, 뭐 6개 혹은 적게는 한 3개, 4개 요 회사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다들 아시는 뭐 제주땡땡이나 아니면 뭐 카땡땡 뭐 이런 데들이 최근에 투자를 많이 받았다. 뭐 10억, 20억씩 받았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요. 뭐 플랫인 뭐 이런 데도 뭐 최근에 뭐 백억짜리 투자를 받아서 뭐 예산인가요? 거기다가 브루어리들을 세우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대형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량 생산에 대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대중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크래프트 맥주, 수제 맥주에 대한 정의가 나라마다 다르고 뭐 영조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공통적인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규모예요. 규모. 작다. 스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스몰에 대한 정의는 솔직히 또 다를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몇백만 배럴 뭐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20kL를 국세청에서 정하고 있죠. 120kL 이상이면 일반 면허고 그 이하는 소규모 브루어리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거는 법이나 그런 데서 정하는 거고 양조자들이 생각하는 스몰이라는 개념은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들을 인터뷰한 여러의 글들이나 논문을 읽어보면 스몰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맥주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해요. 개념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대중맥주 시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작다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의 해석이에요. 그들이 그런 워딩을 한 건 아니지만 수많은 인터뷰들을 좀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억씩 투자를 받고 있고 몇백억씩 투자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양조장을 늘리고 캔 생산을 확충을 하고 해서 대량 생산에 대한 기반을 갖는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맥주 시장이 얼마나 크다고요? 크지도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투자를 받는 규모로도 국내 시장을 다 커버가 조만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우려라기보다는 좀 관전 포인트가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은 그보다 더 작은 소규모 브루어리와 그렇게 대량 생산의 체제를 구축한 수제 맥주들 간의 이 합의 혹은 어떤 아젠다 설정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의견들이 가능할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쓴 오마이뉴스의 기사에서 분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분화가 꼭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수제 맥주라고 하는 공통 컨센서스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맞은 환경에 따라서 그게 꼭 두 개로 나눠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루펍과 또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또 소규모 브루어리들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비즈니스거든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각자의 가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도 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는 자연스럽게 오는 파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꼭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BA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거고 편법도 많이 썼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엘 아담스라든지 시에라 네바다 같은 정말 큰 회사들, 그 회사들은 정말 큰 회사들이잖아요. 일반 미국에서도 작은 브루어리에 비해서는 이들을 BA 안에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 결국은 놨죠. 소규모라고 하는 그 범위를 엄청 늘리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옌닝 같이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맥주를 만들고 있지만 그들은 대기업 라거를 만들거든요. 대기업 스타일의 라거를 만들거든요. 진짜 버드와이 땡 이런 스타일의 라거를 만들어요. 옌닝이 솔직히 원조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을 크래프트 맥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BA가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옌닝 BA 소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산업이 커지고 비즈니스가 커지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생기고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분화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고요. 이게 수제 맥주가 무슨 물리학도 아니고 화학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보다는 그 전에는 이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롯데에서 수제 맥주 클러스터 조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바라봐야 하는 이슈 같아요. 대기업에서 수제 맥주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결국 OEM을 하겠다는 건데 OEM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름을 수제 맥주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과연 누구한테도 좋은 건지 항상 이익을 누가 보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누구를 위한 건지는 한번 조금씩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땡 맥주에서 우리나라 최대 오땡 맥주에서 태땡을 잡을 한 땡을 출시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요거 지금 태땡이라고 하는 태응 이거 다 아시죠? 초록색 맥주 국내 초록색 맥주가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이전에 2년 동안 오땡 맥주에서 이걸 잡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카응인 거 갖고서는 잡으려고 했지만 안 돼요. 이거는 이 오땡 맥주와 하이땡 이 두 회사의 어떤 그 경쟁, 수십 년간의 경쟁을 보면
카땡이 태땡을 잡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새로운 맥주가 나올 거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 태땡, 짜증나 씨, 테라를 잡을, 이거는 광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거예요.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할게요. 재밌는 얘기거든요. 테라를 카스로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그동안의 맥주 역사가 그래 왔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죠. 이 테라를 잡을 다른 맥주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제 해석이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카스의 광고 모델이 백종원 선생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소맥 얘기하고 막걸리에 막 카스 집어넣고, 이거는 의도적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 브랜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스의 포지셔닝을 밑으로 내리는 거거든요. 카스를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약간 고급스럽게 젊은 이미지로 포장을 했다면 지금은 뭐 백종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서 포지셔닝 밑으로 당기는 거예요. 혹은 더 위로 안 올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맥주를 출시할 공간을 위해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맥주를 출시를 하되 테라를 잡을 만한 맥주를 가져오고 그 맥주의 이미지도 아마 테라랑 비슷하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작년에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맥이라는 맥주인데, 이 한맥이라는 맥주가 작년에 출시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안 띄우더라고요. 광고도 안 하고 출시했다라고 하는 대대적인 광고를 안 하더라고요. 할만한데.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올해 이제 정식적으로 출시를 하는 거죠. 작년에는 출시를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맥이라는 맥주가 나오는 지금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까 되게 비슷해요. 테라랑 똑같이 초록색 병을 쓰고 있고요. 광고 모델도 이병헌을 지금 내세웠죠. 그죠? 굉장히 비슷한 대척점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테라를 잡을 만한 맥주를 만들 때 이미지를 비슷하게 가서 사람들이 새로운 맥주가 나온 것처럼 지금 인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제가 아직 요 맥주를 안 사봤는데 궁금한 거는 그 테라의 마케팅에서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테라 맥주의 라벨에 어디에도 화이트라는 마크가 없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국내 맥주가 그동안 되게 지루했거든요. 두 회사의 그 독과점 시장이었기 때문에 다 그놈이었어요. 근데 이 테라의 하이트라는 브랜드를 달지 않음으로써 고객들이 새로운 브랜드가 나온 것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지루한 맥주 시장에 뭔가 새로운 놈이 나온 거예요. 뭔진 모르겠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던 맥주와 비슷해. 공유가 선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집중되고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먹어보자 라고 했는데 괜찮네 라는 판단이 쓰면서 성장을 한 거거든요. 이 한맥이라는 맥주 라벨에 과연 오비라는 브랜드가 있을지 그거 궁금해요. 아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근데 가져온 기사는 왜 재밌냐면 다른 기사들은 그냥 이 맥주가 출시됐다는 광고 기사였는데 아이뉴스 24에서 2월 1일 날 나온 기수는 오비 맥주 하이트 테라 잡을 한맥 출시 묘수일까 자충수일까라는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일종의 평론을 좀 해놓은 거죠. 그래서 뭐 앞에 뭐 이렇게 출시가 됐고요, 어쩌고 됐는데 업계에서는 이 맥주 출시로 오비 맥주가 테라에 빼앗긴 녹색병 맥주 시장 일부를 되찾아오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맥주는 원래 녹색병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성공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마케팅 차별 포인트로 이미 맥주 시장 절반을 오비 맥주가 차지한 상황이라 오히려 한맥을 통한 자사 제품의 시장 쪼개기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죠. 카스 매출은 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근데 카스의 대중적인 포지셔닝을 낮췄잖아요. 소맥 해먹고 그 다음에 막걸리 타서 먹고 그런 식으로. 근데 한맥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한맥은 광고에서 굉장히 그 프리미엄으로 포지셔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쪼개기가 아니고 시장을 오히려 조금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국내 대중 라거 시장을 조금 더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 한맥의 경우 카스 등과 비슷한 가격대의 상품으로 프리미엄 제품은 아니다. 가격은 프리미엄 제품이 아닌데 이미지를 프리미엄으로 만드는 거죠. 테라 때문에 그래요. 테라가 카스나 하이트보다는 기존의 카스나 하이트보다 어쨌든 고급 맥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고객들이. 그 시장을 테라가 창출을 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시장을 쪼개겠다는 얘기죠. 네. 하이트가 갖고 있는 그 시장을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 버전을 출시했던 애 자신감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테라는 뭐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주류업계 관계자는 카스를 앞세운 오비 맥주가 10여 년 동안 압수력 격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오비 역시 하이트 진로의 테라 반응수 논란및 마스 제품 출시한 걸 본다. 뭐 이게 한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거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 아마 광고를 많이 때릴 것 같고, 근데 이름은 저는 조금 그래요. 테라라고 하는 이름이 맥주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신선함이 있었거든요. 한맥은 뭔가 애국심에 호소하는 이름이긴 한데 약간 트렌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한맥이 테라를 잡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를 좀 했고요. 마지막 뉴스는 뭐 국가별 맥주 수입액이 나왔네요. 한번 말씀드리면 네덜란드가 1등이에요. 네덜란드가 1등이고요. 2위가 미국, 3위가 중국, 4위가 벨기에, 5위가 폴란드, 6위가 독일, 7위가 아일랜드, 8위가 덴마크, 9위가 일본, 10위가 체코네요. 그런데 국가별로는 이렇지만 이 맥주들이 결국은 몇몇 회사들에 속해 있다는 거,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덜란드 맥주가 1위면 뭐 뻔하죠. 의미가 있네요. 이 맥주가 1등을 했군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얘네들이 1위를 했다. 이렇게 알았으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마지막으로 매깅남 시간 진행하도록 하죠. 요즘 제가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천린 왕후라고. 겁나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연기, 신혜선 연기 잘해요. 새로운 발견이야. 자, 이제 노라조 봉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노라조의 봉하나 듣고 왔습니다. 신나죠? 너무 재밌어요. 이제 다다음 주면 끝났는데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고요. 매깅남 시간인데요. 맥주를 정말 진짜 하나도 안 마셨습니다. 진짜로 이빨 때문에. 덕분에 무알코올 맥주를 좀 마시고 있는데요.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두 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제가 무알코올 맥주를 쭉 마시면서 뭐 제가 평상시에 잘 마시는 그 에딩 무알코올 맥주도 있고요. 칭따 무알코올 맥주, 그다음에 다크 있잖아요. 코의 다크 체코 맥주, 그것도 무알코올 맥주가 있고, 그다음에 카땡 무알코올 맥주, 하이땡 무알코올 맥주, 그다음에 요거는 리겔이라는 데서 나오는 IPA 2+3이라고 하는 무알코올 맥주 마셨거든요. 6개 정도 마셨네요. 이 무알코올 맥주를 쭉 마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알려드릴까요? 기본적으로 그 무알코올 맥주가 더 자세하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비알콜, 하나는 무알콜이에요. 무알콜은 1% 미만, 알코올이 1% 미만 들어있는 음료를 말합니다. 그게 무알콜이고요. 비알콜 맥주는 아예 0%예요. 아예 0%. 물론 이 비알콜과 무알콜이 가격적으로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판매에 있어서 뭐 다른 채널을 밟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두 개 다 무알콜 맥주 혹은 논알콜릭으로 팔 수는 있고 단 성인용입니다. 이게 0%라고 해서 애들한테는 팔 수 없어요. 무조건 성인한테만 팔아야 되고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모두. 그런데 역시 애들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 아닌 사람들은 구매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1% 미만의 알코올이 들어있긴 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알코올에 민감하시거나 혹은 뭔가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0%를 드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0.4%, 뭐 0.2%의 알코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걸 드시면 돼요. 저는 뭐 그러니까 두 개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먹어도 저같이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도 그냥 0.3%, 0.4%를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뭐 외국에서는 그냥 마십니다. 독일에서도 이 뭐 1% 미만은 이제 무알콜로 팔고 있는데 뭐 특별히 알코올에 민감하지 않은 임산부들이 먹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맥주는 독일에서 임산부보다는 오히려 운동하는 사람들, 뭐 사이클을 탄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료로 더 포지셔닝 되어 있어요. 뭐 자전거 타면서 맥주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에너지 보충 및 뭐 기분 같은 것들, 탄산들,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 물보다는 향이나 맛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마시는 맥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죠.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한 가지는 이게 무알콜 맥주는 맥주 스타일이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맥주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반 맥주 마실 때 맥주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구나. 즉 여러 개의 맥주를 마시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순전하게 그냥 이 맥주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다크비어기 때문에 향이 어때야 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무알콜 맥주는. 그러다 보니까 무알콜 맥주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취향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저도 지금 무알콜 맥주를 안 마셔봤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마시다 보니까 제 입에 맞는 게 있어요. 이게 맛있고 이게 더 낫다. 야, 이게 더 맥주에 가깝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무알콜 맥주를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아마 그것만 마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취향이 좀 많이 반영이 돼요. 그리고 이게 뭐 10,000원에 4캔 이렇게 소속이 이게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냥 낱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카테고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6개 정도, 7개 정도 마셔봤는데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제가 계속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소위 얘기하는 인공향들이 들어간 무알콜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뒤에 맥주향 이렇게 써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무알콜 맥주가 조금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그 엿기름 향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죠. 그 엿기름 향이 있어요. 특유의 메가 향이 있는데 그 메가 향들이 대부분 다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맥주 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좀 거부감이 있는 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맥주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맥주라고 하는 떠올리는 향미가 있는데 거기서 식혜에 쓰는 식혜에 들어간 엿기름 향이 딱 나버리니까 뭔가 거부감이 드는 거죠. 이거 뭐 식혜도 아니고 이거 무슨 향이야? 라고 하는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엿기름 향이 좀 절제되거나 혹은 그런 엿기름 향이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기품스럽게 풍기는 향을 저는 이렇게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맥주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무알콜 맥주 카테고리는 전적으로 개인 취향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소위 그 엿기름 향이 좀 덜한 게 선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메가향 혹은 맥주 향을 인공적인 향을 첨가한 것들은 그렇더라고요. 예, 욕 나올 뻔했어. 좀 아니었어요.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진짜 이상해요. 왜 메가향을 왜 넣는 거예요 도대체? 그 국내 무알콜 맥주들 특히 너무 심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만들라고요. 무알콜을 이상한 향 넣지 말고 가양하지 말고. 어색해요. 맥주도 아닌 것이. 무알콜 맥주도 아닌 것 같고 식혜도 아닌 것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맥주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맥주를 못 마시는 상황에서 맥주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치과 치료 때문에 맥주를 못 마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알콜 맥주를
마시게 되는데 알코올은 없지만 뭔가 우리가 맥주를 제가 테이스팅 할 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다양한 상황에서 먹잖아요. TV를 보면서 먹는다든지 뭐 누구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하면서 먹는다든지 꼭 향미가 아닌 다른 여러 환경들이 있는데 그런 환경들에서는 맥주를 대체할 수 있겠다. 맥주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 무알콜 맥주 이거 뭐 그랬는데 예를 들어 운전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다거나 이랬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집에서 TV를 본다거나 영화를 봤었을 때 맥주를 못 먹는 상황에서는 이 무알콜 맥주가 그 뭔가 그 허전한 기분, 뭔가 지금 마셔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허전한 기분들을 되게 채워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하는 얘기가 앞으로 맥주를 좀 줄이고 무알콜을 좀 늘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습관적으로 먹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맥주 시장을 뭐 10%를 대체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맥주의 느낌이 나오는 무알콜 맥주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내에는 지금 수입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지만 이 리겔의 IPA 2+3 같은 경우 2 더하기 3 같은 경우는 좀 대중적으로 알려지면 요거는 꽤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코 다크 있잖아요. 코땡 다크, 코응 다크 요 맥주 괜찮았습니다. 요 맥주 괜찮아서 조금 사 먹을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에딩넛 있잖아요. 에딩넛 무알콜 그거 되게 괜찮아요. 평상시에 자주 마시고 있어요. 그 밀맥주잖아요. 그래서 밀맥주 느낌도 나고 거품도 많고 투명도도 진짜 바이스비어처럼 이렇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계맥주 더 마실 생각입니다. 이번 주까지 몇 개 더 사서 먹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기회 되시면 한번 내 취향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무알콜 맥주를 한번 쭉 드셔보세요. 그래서 혹시 맥주를 못 마시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자신이 잘 마시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무알콜 맥주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빈자리를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치과 치료가 참 이상한 짓을 하게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볼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네, 오늘 맥주 이야기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알쓸맥잡 멤버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